안녕하세요. 조아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의 집단적 트라우마와 상처, 그리고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의 대형 사회적 참사일은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노란색, 보라색만 봐도, 바다에 떠다니는 배만 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어쩌면 그저 운이 좋아서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년 4월이면 제 마음은 바다가 돼요.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바다에 뛰어들며 살았던 저는 바닷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무서운지 잘 압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애통함도 억울함도 모두 바다에 묻는 거죠.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던 날 저는 다니던 잡지사의 출장으로 발리에 있었어요. 그 숙소에 들어가서 잠시 TV를 틀었는데 그때 고정된 그 외신 뉴스 채널에 한국의 페리가 침몰됐다는 헤드라인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시꺼먼 바다에 배가 반쯤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른 한국 뉴스 채널을 찾아보니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놓고 식사 일정에 참여했죠. 한국의 신문 잡지 기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현지 식당의 그 정중앙에 있던 커다란 스크린에 아까 본 그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전원 구조 뉴스는 오보였고 현재 저 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수 언론을 대표한다는 기자 아저씨들이 막 소주를 찾고 별일 아니라는 듯 식사를 이어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한 아주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안산은 제가 살던 도시와 가까웠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단원고 합동분향소로 향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그 영정사진 속에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속으로 외자 그들은 누군가가 아닌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참사였던 것 같아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땐 사실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그때는 미디어 환경이 뭐 뉴스나 신문이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제 뉴스가 전해지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는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 생애에 기억하는 가장 큰 사회적 참사, 첫 번째 참사였습니다. 그때 지역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JTBC로 이직을 하면서 막 손석희 사장이랑 같이 일한다고 막 신이 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세월호 탐사 보도로 팽목항에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그 친구를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뭐 평소 같았으면 "아 너 오늘 뉴스 봤는데 진짜 멋지던데?"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쳤을 텐데 매일같이 팽목항에서 마이크를 든 그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참사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 이후 대응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어른들, 해운 회사에 해운 회사를 둘러싼 그 경영진들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커넥션, 조난자를 구하지 않고 상공만 맴맴 돌던 헬기들이 왜 그랬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이비 종교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모든 정보는 은폐됐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죠.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그 가만히 있으라라는 선내 방송의 지시를 그 착한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서 희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죠. 당연히 어른들이 자신들을 구하러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당연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더 미어졌을 거예요. 제발 내 아이가 왜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진상이라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생업을 저버리고 국회로, 청와대로, 경찰서로 뛰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릎을 꿇는 약자가 되자 악마들이 침을 흘리며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경주나 갈 것이지 왜 굳이 제주도를 간다고 배를 타서 이 사단을 일으키느냐라고 한 목사가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는 유족들 앞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폭식 투쟁이라는 걸 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숨어서만 활동한다는 그 일베의 실체를, 아니 악마의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온 국민이 한나란 씨의 수백 명의 죽음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기억은 대한민국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수무책의 목격자일 뿐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참사 이후 드러난 내 이웃의 민낯.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차마 얼굴을 드러내거나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약자가 되어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마치 영광스러운 각성이라도 한 듯 굴기 시작했어요.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많았지만 저리도 뻔뻔하고 거침없는 악에 압도되어 더 큰 무기력함과 절망감, 우울감,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나라 공동체 전체의 기억에 깊은 상흔으로 남았죠. 저는 그 무기력감의 질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팽목항을 지키던 그 훤칠한 외모의 기자 친구는 세월호 취재로 명성을 얻고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지만 이후 모든 걸 마다하고 퇴사 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몇 달 만에 팽목항에서 올라와서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아주 오래도록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안 가서 한국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나먼 타국의 작은 외딴 섬에서 저는 그 섬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 클로드를 잃었습니다. 그의 극단적 선택이었어요. 그 친구가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었고 막 파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클로드가 가르치기로 한 다이빙 코스 수업이 있었고 또 교육생들과 제가 한참 동안 이제 그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는 절대로 수업에 늦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그 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안 그 친구가 그 다이빙 수업에 늦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이빙 센터와 멀지 않은 그의 집으로 제가 이제 그를 찾으러 갔었죠. 그리고 제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의 그 기억은 잘 나지 않고 어쩌면 제가 좀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뇌가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 누군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굉장한 자책감이 일죠. 죄책감도 일죠. 친구의 그 깊은 절망을 눈치채지 못했던 제가 1분 1초도 정말 저는 아끼지 않고 그 이후에 저 자신을 자책하는 데 썼거든요. 내가 알았다면 그를 막을 수 있었을까? 뭐 알았다 해도 내가 그를 막을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자책과 의심 사이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메비우스의 띠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지독한 무력감과 상실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아주 오랫동안 저를 잠식했어요. 그 뒤로 다이빙을 할 때마다 커다랗고 귀여운 고래상어가 이제 가끔 찾아올 때면 저는 이건 분명 단원고 아이들일 거야. 아니면 이건 분명 내 친구 클로드일 거야. 이렇게 먼저 간 영혼들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다른 형태의 집단 트라우마를 쌓았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립과 단절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내상을 남겼죠. 2022년 10월 29일, 오랜 거리두기를 끝내고 이제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고 산 자의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는 할로윈 파티를 할 때, 저 역시 타국의 작고 외딴섬 다이빙센터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에 한창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들고 저한테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를 막 잡아 끌면서 야, 이거 한국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실시간 생중계였는데, 할로윈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막 엉켜서 막 절규하는 모습에 아마 그 옆에 같이 영상을 보던 친구가 프랑스 친구였나? 네덜란드 친구였나?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야, 뭐, 하나 네 말이 맞네. 한국 사람들 막 잘 논다더니, 할로윈 파티도 아주 열정적으로 한다. 야, 이거 무슨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괜히 느낌이 싸했어요. 이게 폰을 챙겨 들고, 이제 제 폰을 들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열었더니, 이제 제 타임라인에 막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제가 그 섬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진짜 약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절망감도 절망감이었지만, 그 제 주변을 둘러싼 그 외국인 친구들은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감 속에서 저는 진짜 홀로 막 비명을 삼키면서 혼자 막 사람들, 그날 할로윈 파티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을 최대한 이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바닷가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제 좀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고 친구들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뭐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지내면서 이 섬에서 그 누구와도 이 슬픔과 비통함을 진심으로 나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도 지옥이 펼쳐졌죠. 사과하는 이도 없고 책임지는 이도 없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음모론과 휘하가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영정사진도 위패도 올리지 말라고, 근조 리본도 거꾸로 달고, 또 참사 대신 사고라는 단어를 쓰라는 정부의 그 공식 방침이 나왔죠. 그 세월호 참사 때 얼굴을 드러낸 끔찍한 혐오와 조롱은 그 이후로 우리 사회의 전염병처럼 조금씩 번져서 이후에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온갖 음모론의 칼날이 되어서 날아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상처를 보듬는 동안에 또 어떤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은 그 상처를 칼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더 약한 자를 찌르는 무기로 삼았어요. 10대의 세월호 참사로 또래 친구들을 떠나보낸 젊은이들이 20대가 되어 팬데믹을 겪고 이태원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는 4월에 이어서 10월을 추모의 기간으로 갖게 됐고요. 또 노란색 리본에 보라색 리본이 더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 겨울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그 30살의 젊은 소방관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실종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들려왔죠.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또 다시 당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진짜 한참을 숨죽여서 울었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너무 가엾고 애처로웠어요. 그 젊은 소방관은 떠나기 직전에 가족과 지인의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무엇이 그토록 미안했을까요?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안고는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통? 그리고 참사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절망감? 그 모든 것이었겠죠.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소방관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가 되었고, 아들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면서 오매불만 기다린 소방관의 어머니도 지금 이제 또 다른 유족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은 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갔을 때 그 이유가 그들의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아이들은 영정사진으로 눈을 맞추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여전히 그 아이들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태원 희생자들은 정말 영정사진도 보지를 못해서 벌써부터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래서 영정사진도 위패도 못 올리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소방관 사망 기사를 봤을 때 길을 쓰고 그 소방관의 얼굴과 이름을 찾아서 제 눈에, 제 마음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넘치도록 애도하고 길을 쓰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이런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남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전 국민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PTSD에 시달리는 게 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눈치를 챘든 안 챘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요. 모두가 아픈데 아무것도 하질 않고 있죠. 어째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무력감의 끝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서글픈 자아상도 있죠. 이런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두 함께 겪은 절망감, 죄책감, 상실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이 거대한 무력감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강요를 하죠.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빨리 눈물 닦고 일어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재촉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무감각해지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끝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무감각은 치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영원히 서서히 느리게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런 상실감 속에서도 그 그리움이 무감각을 이긴다고 간절히 믿습니다. 그 잊으라는 세상의 명령에 맞서서 떠나간 친구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그의 웃음을,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 그리움의 고통이야말로 제가 여전히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또 저의 인간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 그리움은 무감각이라는 거대한 망각의 파도에 맞서서 우리들의 가장 연약하고도 가장 강력한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극복의 첫 번째로 안정감 확보를 꼽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의 뇌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한대요. 이 과각성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끊임없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발바닥이 땅에 단단히 닿아 있는 감각, 차가운 물의 감촉, 규칙적인 호흡에 집중하는 그 그라운딩 기법 같은 거, 그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를 현재의 안전한 순간으로 데려오는 작은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닷속에서 오직 제 숨소리에만 집중하면서 평온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안정감을 확보했다면 다음은 애도와 기억의 시간이에요. 트라우마는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치유에 반드시 필요해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안전한 사람에게 털어놓든 나의 경험과 그 경험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부여하는 거죠. 사고가 아니라 참사였다고, 나의 감정이 죄책감이고 무기력감이었다고 그런 상처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트라우마를 이야기의 주인으로서 관찰하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트라우마는 우리를 고립시키죠. 나의 개인적인 슬픔, 친구를 잃은 그 고통이 사회적 참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집단적 슬픔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 나의 사적인 눈물이 광장에서 흐르는 공적인 눈물과 같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립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람만이 답이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친구랑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배지를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침묵 시위에 그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맨 앞에 선 앳된 얼굴의 대학생을 기억해요. 그 친구 이름이 용혜인입니다. 이제 그녀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제 몫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실망도 절망도 사람이지만 구원도 희망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자인 동시에 목격자이자 서로를 위한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망각을 강요하는 세상에 맞서 기억하는 사람, 지워진 이름과 얼굴을 끝까지 불러주는 사람, 당신의 슬픔은 정당하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온몸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기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희미해지는 진실의 윤곽을 붙잡아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식입니다. 저는 다른 이의 상처를 들여다보려면 자신의 상처를 먼저 꺼내 보이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옷을 갑옷처럼 껴입고 두꺼운 화장을 가면처럼 뒤집어 쓴 채 아무리 제잘난 척 해봐야 우린 모두 이 비극의 생존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영혼들은 갈 곳 잃은 슬픔의 망망대해에서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슬픔의 섬에 닿습니다. 그래, 그렇게 만나는구나. 마음껏 슬퍼하지도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연약한 마음들이 결국 이렇게 세상 끝의 바다에서 서로의 증인이 되어 만나는구나. 그 섬에서는 30살의 소방관도 나의 친구 클라우드도 고래상어가 되어 떠들던 아이들도 그리고 스크린 앞에서 홀로 울었던 나도 우리도 그저 서로의 맨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면과 갑옷을 벗어 던지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슬픔의 섬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